설마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안에 군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약진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이 매년 이맘때쯤 발표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를 기다리셨을 텐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GFP 순위는 상위 10개국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흔히들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상위에 포진해 있다 보니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지간히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속된 말로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다르다 이겁니다. 확실히 2020년대에 진입하면서 지난 2022년까지 상위 10개국 순위는 거기서 거기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020년부터 중6위 자리를 지키던 대한민국 순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혼란한 국제 정세만큼이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2024년 GFP 랭킹을 완벽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0위권 이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순위는 하위권 싸움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엄청난 순위 변동도 있었는데요.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 올해에도 이탈리아는 10위를 유지했지만 9위였던 프랑스가 2계단이나 떨어져 1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7위를 지켜내고 있었지만 고작 2년 만에 아예 10위권 밖으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먼저 이탈리아는 0.1863점을 받았습니다. 상비 병력은 16만 5,500명 선이지만 국가원병대와 세무경대까지 포함하면 34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해상강국답게 스페인 해군과 함께 유럽 최대의 해상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투함정을 중심으로 한 해군 순위로만 따졌을 때 세계 7위로 만재 3만 톤의 폰테디 카보우르급 경항공모함 한 척, 13,850톤의 주세페 가리발디급 경항공모함 한 척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배수량 자체는 작지만 폰테디 카보우르급 기준으로 20에서 30기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했다는 게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전술기 보유 수량을 반영한 공군력 역시 13위로 꽤 나쁘지 않은데요. F-35A만 17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43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지보수 비용이 웬만한 첨단 전투기급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1979년 배치를 시작한 파나비아 토네이도 IDS가 수적 주력이라는 게 단점인데요.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면 이제 와서 타이푼의 성능은 너무 떨어지고 토네이도는 지나치게 구식 기종입니다. 유럽 내에서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면 한참은 부족합니다. 다만 이탈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이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이는 육군력에서 매우 잘 드러납니다. 이탈리아의 육군력 순위는 저 및 62위에 불과합니다. GFP는 지상 전투력을 세대 구분 없이 전차 보유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는 3세대급 전차인 C1 아리에테를 자체 개발했지만 레오파르트2에 밀려 자국군이 운용하는 200대를 제외하면 추가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대량의 장갑차로 이 빈자리를 대체했는데요. 길쭉한 반도국가로서 유럽보다 아프리카 대륙의 중동국들과 부딪힐 일이 더 많은 이탈리아를 생각하면 나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의외인 곳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0.1878점을 받았는데요. 상비군은 약 20만 5천 명으로 공군력은 10위, 해군력은 26위, 육군력 53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독일의 방위 산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자체적인 무장을 선택한 방산 강국 중 하나인데요. 해군과 공군 역시 42,500톤 규모의 샤를드골급 항공모함을 보유했으며 함재기로 라파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자국산 무기를 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만 해도 큰 장점인데요. 육군 역시 400대 남짓의 르클레르를 운용하고 있는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만 이미 70조 원 이상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거두로서 필요한 만큼 계속 지원 입장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난민 문제와 경제 불황이 잇따라 폭발하면서 지독한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심지어 지난 7월에 발생한 연금 개혁 반대 시위에는 프랑스 정부가 장갑차를 동원하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은 당연히 군사력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유럽이 약해지는 사이 중동은 야금야금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맞아 2023년 11위에서 2024년 8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을 겪긴 했지만 바이락타르 TV 등 방산 분야 수출이 청신호였고 KF-21을 잡겠다며 호기롭게 선언한 칸 드론 항공모함인 아나돌루급에서 운용할 계획인 무인기 크즐레마 등을 잇따라 공개한 덕이 컸습니다. 게다가 흑해 항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러시아 함대를 직접 견제할 수 있는 튀르키예 해군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0.1697점으로 공군력 9위, 해군력 18위, 전차 보유량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상비군의 숫자는 42만 5천 명입니다. 9위 파키스탄 역시 비슷한 사례입니다. 파키스탄은 0.171점으로 공군력 7위, 해군력 32위, 전차 보유량에 따른 육군력 7위를 기록했는데요. 상비군의 숫자가 65만 3천 명으로 상당한 대규모 군대인 게 특징입니다. 강대국인 인도에 맞서 카슈미르 지역 국경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중국을 끌어들여 폭발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늘 그렇듯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순으로 차지했습니다. 선두그룹의 4개국은 병력 규모부터 장비 보유량까지 속된 말로 넘사벽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중국의 성장입니다.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붕어빵 찍어내듯 무기체계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러시아의 국력이 바닥을 보이면서 경제 분야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고작 2년 만에 60%를 넘보고 있으며 대러 수출액은 73%로 급증했습니다. 러시아의 곡간을 제대로 털어먹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깊어져가는 미중 갈등 속에 양국의 소요 사태가 예견되면서 순위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GFP 발표에 가장 큰 이변이 일어난 곳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해 5위였던 영국을 제치고 0.1416점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2년 연속 0.1601점을 받은 일본을 크게 따돌리기까지 했는데요. 인구 절벽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병력 규모는 감소세지만 배려 병력 차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해군력에서는 4단계나 상승해 15위에 올랐습니다.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병력 의존도를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장보고3 배치원, 도산한 창호급에 이어 암모함까지 전력화에 성공적으로 취역했고 여기에 더해 만재만 2,000톤 규모의 규격외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까지 전력화를 눈앞에 두면서 대양해군의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력은 사실상 전쟁 상황이라 전력 측정이 무의미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역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긴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 FA-50의 비상이 주요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첫 국산 전투기로서 4.5세대 전투기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KF-21 보라매의 등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KF-21은 월등한 성능은 물론 F4, F5 계열기의 심각한 노후화로 신음하던 대한민국 공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순위는 저평가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충분히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국제무대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폄훼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이 수직 상승하며 평가도 뒤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시하던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미국 못지않았던 건데요. 특히 K2 흑표는 독일 레오파르트2를 앞설 정도였고 FA-50은 동급 체계 중
대항마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수백 대 분량의 폴란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맞춰줄 만큼 압도적인 생산력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실체가 까발려진 지금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1위부터 5위까지 서방사회,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과 대한민국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맡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플레이어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입니다. 2024년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대한민국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중 전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걸 꼽자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선박, 그리고 K9 자주포일 겁니다. K9 자주포의 방산시장 점유율은 약 45에서 50%, 여기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럽시장과 중동시장 수출, 그리고 영국 K9A2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최대 70%에 육박할 텐데요. 하나의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독점 효과를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표가 상품명 그 자체가 된 스카치 테이프, 포스트잇, 딱풀처럼 K9이 곧 자주포를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되는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K9 자주포의 점유율이 높아지다 보니 아주 특이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K9 벨트입니다. K9 벨트란 서로 비슷한 군사체계를 공유하는 연속되는 여러 나라가 같은 목적으로 K9을 도입 운영하는 걸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K9 자주포가 거대한 선형방어선처럼 인접한 동맹국의 국경을 따라 배치된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로 이어지는 동유럽, 북유럽 K9 벨트가 있는데요.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K9 자주포 18문을 추가로 인도하며 총 66문의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폴란드 K9 물량만 1, 2차 계약을 합쳐 364문에 달합니다. 지금 속도면 앞으로 4-5년 안에 지금까지 계약된 모든 물량의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2026년 생산분부터는 현지 맞춤형 K9PL이 생산되며 초기 인도분 48대도 전부 해당 사양으로 개량될 예정인데요. 현지 생산이 시작되면 총 670문에 달하는 전체 계약 물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노르웨이, 핀란드와 K9 자주포 예비부품 공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정부 간 G2G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를 운영 중인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예비부품을 수입할 때 대한민국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덩달아 유지보수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직관적인 국방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비에린 아릴그램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번 협정 덕분에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국방력이 강화되었다며 포병 전력이 더 빨리 작동하고 이에 따라 국경 방어력이 강화되었다고 극찬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동안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K9 수리를 위해 부품이 필요해지면 먼저 대한민국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이후 우리 관계 부처에서 승인을 내린 뒤에야 부품을 수입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비부품 공유 계약이 체결되면서 간단한 사후 보고서만 작성하면 예비부품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7년 K9 자주포 24문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6대를 도입했고 2022년에는 추가로 K9 4문, K10 8대를 도입했습니다. 또 핀란드는 지난 2017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8문의 K9을 도입했는데요. 두 나라 입장에서는 K9이 엄연한 외산 장비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자국 장비 같은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가로질러 그동안 부품 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유럽이 대한민국 장비를 도입하기 꺼린다는 편견을 깨부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유럽의 대러시아 전선에서 K9 벨트가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K9 벨트는 인접한 동맹국이 같은 목적으로 K9을 운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자국의 안위와 유럽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의 서진을 저지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임을 떠올리면 유럽의 가장 꼭대기인 북유럽부터 흑해 연안까지 유럽 대륙을 종으로 나누는 거대한 K9 벨트가 형성됩니다.
이는 한치의 과정도 없는 객관적 사실인데요. 중간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난 2022년 슬로바키아 역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해 K9 자주포, K2 옥표 등 대한민국 화력 체계를 경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차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의 확장 야욕에서 유럽을 지키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어선입니다. 대표적으로 발트 3국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정말 한줌뿐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소련 패망 이후 가장 먼저 독립하면서 군사적 자립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앞세웠고 그 결과 변변찮은 군사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번갈아 가면서 주둔 중인 나토군의 안보를 의탁할 정도인데요. 그나마 에스토니아가 도합 36문의 K9을 도입했고 최근 라트비아가 대한민국의 K21 장갑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러시아, 벨라루스의 전력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들 발트 3국은 국토 면적도 좁아 유사시 항전을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떤 방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전력을 재정비한 러시아가 서진을 재개한다면 발트 3국이 모든 전력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러시아를 막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들의 역할은 승리가 아닌데요. 유사시 발트 3국의 목표는 버티기입니다. 가능하면 국경 인근 대도시, 그게 불가능하다면 수도에 틀어박혀서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강력한 포병 전력이 필수적인데요. 이렇게 일단 버티기만 하면 곧 인근의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지원 병력을 파견하여 반격에 불씨를 지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인접한 나라끼리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텐데요. 가장 먼저 보급부터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포격전은 곧 상대보다 얼마나 많은 포탄, 얼마나 정확히 쏟아붓느냐로 결정됩니다. 게다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포신마모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한 전문가도 대량으로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K9 벨트에 속해 있다면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장 폴란드도, 노르웨이도, 핀란드도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 에스토니아에는 K9 정비를 위한 부품이 쌓여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무기가 전선에 곧바로 투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소련식 무기체계를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병사들이 새로운 무기체계에 익숙해질 훈련 시간이 필요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K9만큼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어디다 가져다 놔도 포병이라면 누구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장장 4,000km, 5개국이 연합한 대륙급 방어선이 한 나라의 방어선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구축한 K9 벨트의 진정한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평화를 지키는 최전선의 방위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가까이 방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만 봐도 K9의 입지를 유일무이한 독보적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동유럽, 북유럽 국가로서는 앞서 말한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차기 자주포를 도입할 때 K9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독일이 유럽 전차 시장을 독점했던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K9 벨트의 효과를 직접 목격한 나라들이 앞다투어 같은 개념을 시도할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동이나 대중국 전선을 구성 중인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9 도입에 목을 매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도 K9 벨트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동남아시아가 군사적으로 중국에 종속된다면 곧 중국의 물리적, 외교적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만용을 방조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우리는 좁은 한반도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전략도 한반도를 벗어나 범지구적인 영역으로 개념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K9 벨트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